네, 그러면 이제 토론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때는 다시 이상훈 ABL 바이오 대표님을 모시고 또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디스커션은 한국말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한국말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훈 박사님 발표하는 거 여태까지 몇십 번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들을 때마다 발표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생각 들고,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스킵한 것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대부분들이 다 좀 와닿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ABL 바이오 얘기는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제가 평상시에 궁금해하던 것들, 또는 뭐 우리 이제 투자업계나 바이오 업계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것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뭐 플랫폼 기술, 플랫폼 테크놀로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제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보면 뭐 이게 향후에 이제 확장성이 있고 뭐 그렇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내 회사하고 해외 회사들 만나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모든 회사가 다 본인의 회사가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모든 회사가 다 또 플랫폼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로 그 모든 회사가 플랫폼 기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떤 회사가 그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려면 도대체 뭘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뭐 적응증을 몇 개까지 늘릴 수 있으면은 그게 플랫폼인 거냐, 아니면은 뭐 POC를 어디까지 보여줬으면 되는 거냐. 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뭐 알테오젠, 레고캠, ABL 바이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하면 어떤 점에서 평가를 좀 해야 되는지. 저 아마 그 대답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플랫폼을 가진 회사의 케이스와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소개한 미국에서 플랫폼을 가진 회사의 케이스를 보시면, 먼저 미국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몰포시스, 젠코, 시에르 지네틱스, 엠젠, 제넨텍, 리제너런 이런 회사들은 플랫폼이 있었어요. 플랫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임상을 진입했었고, 그 임상을 진입을 통해서 시애틀 지네틱스는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 나오고, 그래서 이 하나의 테크놀로지로서 여러 개의 적응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 개의 어떤 적응증에서 임상에서 어떤 프루브를 할 수 있으면, 밸리데이션 할 수 있으면 그 플랫폼은 확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비롯해서 이제 갓 임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상에서 프루브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프리머추한, 그러니까 그 미국의 회사에 비해서는 좀 베이비 스텝의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한민국 회사들이나 플랫폼 회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열심히 POC 물질을 하나 정해서 IND를 하고 임상에 진행해서 임상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보이면 이런 플랫폼이 밸리데이션의 가능성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언급해 주신 ABL 바이오 포함해 갖고 4개 회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임상에서도 좀 결과를 보여줘서 그렇죠. 글로벌하게 이제 네네. 네,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데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 이제 스몰 몰레큘 저분자 신약을 개발할 때는 개발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거가 뭐 부작용, 독성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바이오 신약을 얘기할 때는 뭐 약효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생산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스몰 몰레큘을 개발할 때에 생산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바이오 신약, 바이오파마스티컬 가지고 오랫동안 또 개발을 해오시고 뭐 여러 프로젝트를 하셨으니까 바이오 신약의 어떤 생산에서의 의미, 또는 뭐 약효의 의미 이런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면. 뭐 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합성 신약 스몰 몰레큘과 라지 몰레큘 항체와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차이점 중에서 좀 중요한 점은 이런 스몰 몰레큘은 실은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캔디데이션이 선정이 된 다음에 뭐 PK와 톡스 프로파일을 해서 파이널 캔디데이 실렉션 하는데 빅파마 같은 경우 뭐 제가 일했던 미국 회사의 경험을 보면 보통 한 3년에서 4년의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쳐서, 물론 요즘은 AI를 통해서 그런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빨리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리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카이네이스 이니비터라는 거는 이 스몰 몰레큘 자체가 이 카이네이스 도메인이 굉장히 호몰로스가 많기 때문에 단독의 싱글 카이네이스를 이니비트하는 실렉티브 이니비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멀티플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A, B, C, D라는 카이네이스를 다 건드리는데, 워낙 항암제에서 A, B, C, D가 중요하다 보니까 독성이 매니저블한 수준에서 약효를 보이셔서 효능이 입증돼서 허가를 받은 케이스가 뭐 옛날에 수텐트라든가 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EGFR 이니비터 같은 것들이 그렇게 실렉티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매니저블한 톡스 프로파일을 가지면 허가를 받았어요. 반면에 항체는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체 스크린을 쭉 해서 이게 뭐 풀리 휴먼 라이브러리든 아니면 마우스에 찔러 넣어서 나중에 휴머나이제이션을 하던 리드 캔디데이트라는 게 선정이 되면 대부분은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바로 세포주 개발이 들어가는데, 이 세포주 개발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대한민국에서 삼성바이오도 써봤고 바이넥스도 쓰고 우시도 같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보면 초기에 타겟 A를 정해서 임상 1상까지 끝나는데, 임상 실험까지 생산하는데 저희 예산 한 200억을 잡습니다. 뭐 이거 인건비 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독성 실험에 들어가는 생산 실험, 그다음에 임상 1상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1000리터짜리 한 배치를 생산하면 뭐 US 달러 3밀리언 정도, 한국 돈으로 한 35억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라지 몰레큘의 단점은 속도는 좀 빠를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매니팩처에서 코스트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들을 높여라. 그래서 우씨나 뭐 많은 회사들이 옛날에는 5년 전만 해도 막 2g per 리터, 1리터 생산하면 2g 나오면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우씨 같은 경우는 8g도 나오고 뭐 10g도 나오고 5g도 나오고, 저희 케이스도 최근에 뭐 3.5에서 4.5g per 리터 정도의 에버리지 수율이 나와요. 그랬을 때 임상에서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한 배치를 생산해도 임상 일상이 충분하냐, 아니면 두 배치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두 배치면 70억, 한 배치면 30억.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바이오텍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성 신약과 이 항체는 서로 이제 그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해서 패러럴하게 가야 되는 테크놀로지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가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좀 말이 안 되고, 세포 안에 들어가는 타겟은 합성 신약, 세포 밖에 있는 거는 당연히 항체가 잡아야 되는 어떤 그 기술적인 그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이제 명함 받을 때 뭐 VC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는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자금을 준비할 때 제가 사실은 이성 박사님한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나중에 뭔가가 어느 정도 잘 진도가 나갔음에도 팔로우업이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제 입으로 200억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또 발표 내용 중에 이게 신약 개발과 관련된 비용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 많이 선진국화 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조 단위의 비용을 갖고 신약 개발을 한다라는 거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좀 끝까지 가보고 이러려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돈의 측면에서, 자본의 측면에서 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우리는 매번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개발한 좋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라이센싱만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걸 라이센싱을 해서 뭐 부가가치를 뭐 다국적 회사에 주기가 싫으면 또는 뭐 몇 개 기업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이오 기업, 제약 기업들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고 산업에서 관심도 높아져서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뭐 꼭 정답이 아니어도 네.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의견 이런 것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회사마다 CEO의 철학이 다르고 네, 네. 회사마다 신약 개발의 의지나 이런 어떤 그 관련은 네. 뭐 다른데 이제 제 생각은 아직은 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어느 바이오텍이 그러면 조 단위의 돈을 써서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건 이제 파이낸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네. 측면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빅파마에서 일하신 미국 회사에서 일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제 경우로 한 프로젝트이 IND 갈 때 나중에 프로젝트가 랩업 될 때 거기에 관여된 인원들이 보통 15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디스커버리부터 마지막에 임상 의사까지 또는 레귤러터리까지 합치면 파티에 뭐 150명 정도 와서 프로젝트 리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동원이 돼야 돼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ABL 케이스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의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뭐 이중항체 중에 중국에서 탄생한 회사지만 현재 나스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아이맵이라는 회사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올해 미국 US IND를 2개를 하고요. 현재 임상 일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전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200억이라는 돈을 ABL이 다 커버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 네. ABL이 200억에 대한 돈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끌고 가는 인적 자원도 너무 없어서 양사가 서로 컴펜세이션 하면서 인력을 도와가고 자본을 도와가면서 100억을 써서 우리가 임상일상을 같이 하고 기술 이전해서 우리가 나눠 갖자 50대 50으로. ABL은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레고캠과의 ADC 테크놀로지를 공동 개발을 해서 작년에 시스톤이라는 회사한테 라이센스 했던 케이스도 물론 저희가 더 끌고 가면 좋겠는데 ADC를 해보니까 이 이중항체에 드는 돈보다 배가 더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부담스럽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프리젠트를 했던 몰포시스, 젠코 뭐 이런 회사처럼 오랜 기간이 거치면 자동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레브뉴가 로얄티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M&A나 자체 개발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도 10년 후에는 뭐 지금 제시한 훌륭한 회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방향이 ABL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했고요. 저희 말고 다른 회사들은 다른 어떤 방향을 정할 수는 있더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뭐 국내 바이오텍, 국내 제약사, 해외 바이오텍, 해외 제약사를 보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건 다 망하고 우리나라 것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그걸 보면 다 성공했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제 비교 우위라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회사들이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저거는 좀 더 의미가 있다. 저거는 좀 그런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판단을 그 파이프라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암제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성공률은 통계에서 보시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6, 9.7%면 항암제가 5.7% 정도뿐이 안 되니까 반뿐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넨텍 하면 거의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을 거의 그냥 타파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에스트라제네카는 렁 캔서 폐암을 거의 뭐 제패했다. 또는 이제 J&J 같은 회사는 최근에 보면은 멀티플 마이엘로마를 거의 제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회사들은 나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인디케이션에서 굉장히 포커스된, 물론 그것만 하진 않지만 그 나름 회사에서 이거만큼은 우리가 어떤 회사가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건 신약이 들어오든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오픈된 필드에서 보시면 요즘 약이 없는 뭐 췌장암, 팬크레아틱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당연히 이런 게 중요한데 뭐
이런 회사들이 못 만드는 약은 대한민국 회사도 만들기가 어려워서 서로 굉장히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실은 ABL001이라는 어떤 물질을 하나 때부터 저희가 이중항체로 해서 요즘 임상 결과가 좋아서 저희가 뭐 그 팬크레아틱 캔서에서도 데이터가 좋고 위암에서도 좋고 뭐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위암 같은 경우는 외국 회사랑 얘기했을 때 이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을 만약에 전적으로 목표로 하면 이제 웨스턴 컬처에서 많은 어떤 인디케이션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한민국의 블러드 캔서, 혈액암이 많지 않은데 혈액암에 대한 니드는 또 빅파마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메디컬 언맷 니드가 있는 거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타겟을 선정해서 하다 보면 뭐 아직은 저희도 임상일상이 끝나서 이제 임상이상을 첫 번째 발걸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행을 좀 시작하는 굉장히 어려운 여행을 뭐 차근차근 인디케이션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별 기업들이 그러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비교율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좀 잘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암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적응증 네. 그리고 다른 적응증 어떤 거 하는데 좀 저희들 관심 갖고 예. 그 저희도 보면은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 CNS 쪽에 네. 하지만 보통 이제 빅파마들 뉴스를 보시면 CEO가 바뀔 때마다 적응증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최근에 뭐 사노피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갑자기 CNS를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묻어놨다가 다시 살리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뭐 내시라든가 이런 다른 적응증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파마나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디케이션은 역시 항암제, 그다음에 CNS. 물론 지금은 인펙셔스 디지즈겠죠. 뭐 이제 mRNA를 뭐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적응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백신이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인펙셔스 디지즈는 약간 소외받았던 에어리어인데 어쩌면 이게 갑자기 이머징으로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짧은 소견으로는 항암제 CNS 인펙셔스 디지즈가 어쩌면 그래도 키 어떤 에어리어가 아닐까. 뭐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도 조금 황당해서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갖고 작년인가에 제가 이제 ABL 바이오 과거에 투자했던 걸 아니까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인데 나는 삼중항체다.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뭐랬냐면 왜 10중항체 하지? 뭐 이런 거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웃기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이제 오늘도 뭐 ADC도 말씀하셨고 이중항체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가 융합의 한계인가 이런 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팬시하게 실험실 환경 내에서라 그러면 이것저것 융합해갖고 조금 더 뭐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할 텐데 그거가 또 이제 나중에 약으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융합에 대한 한계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관점들. 이거는 어쩌면은 이중항체나 ADC 테크놀로지의 이 역사적인 흐름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전에 제가 ABL을 창업할 때 뭐 황 대표님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 만나기도 하고 뭐 한 2년 반 전에 상장한다 그래서 IPO 한다고 IR 하고 있을 때 제일 많은 받은 질문이 이렇게 병영 치료를 하면 되는데 왜 이중항체를 하세요라는 질문이요. 그다음에 이중항체는 생산성이 낮은데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항체의 생산성은 이미 CMO 산업에서 전혀 이슈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의 001 물질도 한 6, 7년 전에 하나에서 개발할 때는 1.1g per 리터였는데요. 요즘 바이넥스 생산해도 바이넥스를 제가 얕잡아 보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바이넥스조차도 이중항체 저희 프로그램이 3.4g per 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생산성이 이제 정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를 많이 알면서 임상에서의 어떤 실패를 보니까 어떤 특별히 면역 항암제는 이런 이중항체가 병영 치료보다 좋다라는 결과들이 쭉 전임상과 임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중항체가 이제 지금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삼중항체는 뭐 AACR 같은 닥해 보면은 젠코라든가 제넨텍 이런 회사들이 삼중항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튜머 타겟, 예를 들면 헐셉틴과 뭐 예를 들면 어비톡스를 붙이고 밑에 뭐 PD-1을 붙인다든가 이제 이뮨 타겟 이러면 삼중항체가 되는데 저희도 해보면 아직 생산성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루프 오브 컨셉은 좀 괜찮은데 저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삼중항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삼중항체가 나오려면 우리가 이중항체에서 나오는 어떤 임상에서의 레슨, 그러니까 이제 J&J라는 회사가 지금 시도하려는 시도가 이중항체 컨비네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컨셉이거든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중항체와 단독항체도 안 섞겠다라는 게 글로벌 추세였는데 지금은 이중항체를 섞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중항체를 섞어서 데이터가 좋으면 저는 결국 삼중항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테크놀로지가 같이 병행해서 개발이 돼야 되고요. 이거는 AD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가 실패하고 이제 3세대가. 그래서 레고캠과 저희가 이 ROR1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항원에 대한 항체를 저희가 만들고 레고캠에 컨주게이션 해서 저희가 좋은 기술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레고캠과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공동 개발은 뭐 퍼블릭에서 저희가 PR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이중항체와 레고캠의 ADC를 접목한 이중항체 ADC를 한번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해서 양사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ADC를 붙였을 때 이중항체가 과연 정말 그 두 개를 붙인 효능이 병용보다 좋을 거냐 아니면은 이 매니팩처러 어떤 생산성에서 이게 더 좋을 거냐 라는 거는 지금부터 좀 연구가 한 2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삼중항체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삼중항체도 가능한데 지금은 어쨌든 대세는 이중항체고 이중항체 대세가 지나가면 당연히 삼중항체가 오는데 그 웨이브를 잘 준비하는 회사만이 그 웨이브에서 반드시 서바이브하고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뭐 현실적인 면을 네. 고려하면서 개발해야 된다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